이번 시간에는 펀드 구성 및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구성 및 이해가 투자 상담사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부분 공부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고요. 답이 딱딱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집합투자기구, 어떤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뭐냐, 펀드가 뭐냐, 그리고 요건이 어떤 거냐,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형태가 있습니다. 5가지. 그다음에 펀드의 분류, 특수한 펀드의 분류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만 제대로 아시면은 그닥 어렵지 않게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펀드의 의 및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 다시 말하면 펀드 말하는 거죠. 이건 펀드. 집합투자기구는 펀드. 펀드가 뭐냐? 우리 요약 첫 시간에 배웠죠. 여러 사람, 다수가 모여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펀드 운용자, 펀드 매니저한테 전문적인 운용자한테 맡겨서 거기서 수익이 나면 수익을 배분하는 그런 상품, 금융투자 상품이 펀드다. 금융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날 수도 있지만은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펀드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를 크게 6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시험에 아주 쉬운 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투자 신탁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회사의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유한 회사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합자 회사의 형태가 있고, 투자 조합의 형태가 있고요. 투자 익명조합. 이렇게 4가지, 아니 4가지가 아니라 6가지죠. 6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6가지. 자본시장법상 어떤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형태, 법적 형태에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금 판매되고 있는 펀드의 대부분은 투자신탁 아니면 투자회사예요. 투자유한회사, 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이것과 관련된 펀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면 아마 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고요. 진짜 시험을 어렵게 낸다고 누군가가 어떤 출제자가 어렵게 낸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기에 집중해서 하시고 나머지 것은 그냥 의미 정도만 파악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집합투자기구의 요건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요건이란 게 뭐냐면은 요건이 4가지가 있는데 집합투자라고 하기에는 집합투자 어떤 펀드에 투자된다고 한다는 것을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 2인 이상한테 투자 권유가 있어야 돼. 일단은 그래야지 집합투자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아야 돼.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아야 돼.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가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하면은 펀드 매니저, 전문적인 운용자가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하겠죠. 그래서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세 번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재산에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확대됐어요.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자산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지만 굉장히 여러 자산을 포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투자의 개념이 굉장히 투자의 범위가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4번째 가장 중요한 투자 결과가 투자자에게 결과가 귀속된다.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나도 투자자한테 귀속이 되고 그다음 손해가 나도 투자자가 책임을 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집합투자자 요건은 이 4가지예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2인 이상의 투자 권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투자자가 2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야. 투자자가 2인 이상이어야 된다.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그래 이게 중요해요.
2인 이상한테 투자 권유하면 돼. 예를 들어서 2인 이상한테 예를 들어서 투자 권유하고 2인 이상이면 10명한테 투자 권유했다면 10명 중에서 투자자는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인 이상의 투자 권유하면 되는 거지 투자자가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라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 맞지.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투자자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다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투자돼야 된다. 그다음에 투자자에게 뭐 이익뿐만 아니라 손해도 귀속된다.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펀드, 집합투자기구의 분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게 주식 투자 비중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죠? 주식 투자의 비중에 따라서 주식에 60% 이상 투자되는 주식형, 그 다음에 주식에 하나도 투자되지 않는 채권형, 그 다음에 일부 주식에 투자하고 일부 채권에 투자되는 혼합형이 있죠. 이게 일반적인 어떤 주식 투자 비중에 따른 어떤 펀드의 분류이고요. 중도 환매 여부에 따라서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돼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것은 폐쇄형, 중도에 환매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개방형. 어떤 것이 더 위험하겠어요? 폐쇄형이 더 위험했어요? 개방형이 더 위험하겠어요? 폐쇄형이 좀 더 위험하겠죠. 폐쇄형은 중도에 환매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내가 3년 만기로 이 폐쇄형 펀드에 가입했는데 2년 만에 돈이 굉장히 필요한 거야. 그래서 환매하고 싶은데 환매를 못해. 왜? 폐쇄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개방형은 얼마든지 중도에 환매가 가능한 펀드.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 증권 펀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환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형과 단위형이라는 게 있어요. 단위형은 한 번만 투자할 수 있는 거, 한 번만 투자할 수 있는 거. 추가형은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 추가로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거. 어떤 것이 더 유리하겠어요? 단위형은 한 번밖에 투자 못하니까 조금 더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추가형은 중간에 계속 많이 떨어지면 분할 매수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리스크 관리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 증권 펀드는 대부분 추가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 뭐 액티브 펀드가 있고 뭐 패시브 펀드라는 게 있는데, 액티브 펀드는 굉장히 공격적인 펀드, 패시브 펀드는 굉장히 수동적인 펀드. 그래서 뭐 이렇게 분류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펀드의 분류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대부분 우리 펀드 투자 상담사들이 판매하는 게 증권 펀드거든요. 증권 펀드. 증권 펀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분류해서 좀 리스크가 공격적인 사람한테 주식형 펀드 소개하고, 보수적인 사람한테 채권형 펀드 투자하고, 뭐 조금 중간인 사람한테 혼합형 펀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채권형 펀드가 어떤 거고 주식형 펀드가 어떤 거냐? 우리나라 펀드가 10,000개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주식형 펀드는 모든 펀드에 주식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채권형 펀드는 반드시 펀드 이름에 채권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혼합형 펀드는 펀드 이름에 반드시 혼합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객 중에 누군가가 좀, 나는 하여튼 잘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조금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좀 먹을 때 크게 먹는 거 좋아하고, 좀 깨질 때 깨지더라도 좀 감수할 수 있지만은 크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펀드 중에서 주식자 들어간 펀드, 뭐 신형 마라톤 주식형 펀드,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 투자 신탁, 투자 회사, 이렇게 주식이란 말이 펀드명에 들어가면 주식형 펀드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기준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신탁형, 회사형, 그다음 조합형. 신탁형이란 건 뭐겠어요? 펀드가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투자 신탁, 어떤 신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펀드고, 신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펀드예요. 신탁 계약. 그래서 관계가 예를 들어서 뭐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요런 구조로 돼, 3자 구조로 돼 있어요. 투자 신탁은 3자 구조. 요런 말들이 시험에 용어로 나옵니다.
위탁자, 위탁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수탁자, 그다음 수익자, 삼자 구조로 돼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탁형 투자 신탁은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자본시장법상 그 집합투자기구는 6가지 유형이 있다 했죠. 투자 신탁, 투자 회사, 투자 유한회사, 투자 합자회사, 투자 조합, 투자 익명조합 6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 중에서 투자 신탁은 신탁형에 속하고 회사형에 속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주식회사 형태, 어떤 회사 형태의 펀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회사, 투자 유한회사, 투자 합자회사, 투자 조합, 투자 익명조합이 있습니다. 투자 신탁 이 중에서 시험은 주로 투자 신탁하고 투자 회사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대부분 한 99% 차지합니다. 99%. 그래서 나머지 투자 유한회사, 합자회사, 투자 조합, 투자 익명조합.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여기서는 절대 수험 문제를 안 낼 겁니다. 왜? 거의 다뤄지지가 않, 하나도 안 다뤄지는데 이런 것을 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의미 정도만 알면 되지. 그래서 요 2가지를 중심으로 조금 보면은 투자 신탁은 일단은 어떤 삼자 관계에 있다. 위탁자, 수익자, 그 수탁자 이런 삼자 관계로 돼 있고 그 중에 위탁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집합투자업자겠죠. 집합투자업자. 그래서 펀드를 설정하고 운영, 해지하는 그 역할을 하고 수탁자는 신탁업자라 했죠. 신탁업자. 기억나세요? 여기는 집합투자업자. 법정 용어로는요. 수익자는 투자자라 그랬죠. 투자자. 요 삼자 관계로 돼 있어서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를 운용하고 운용 지시를 하고 설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수탁자는 뭐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돈 같은 거 관리하고 그런 데고 수익자는 투자자죠.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야. 주식회사 형태. 회사가 들어가잖아요. 주식회사 형태. 그래서 이 투자 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지위가 주주야. 주주의 지위를 갖는 반면에 투자 신탁은 계약자의 지위를 갖죠. 약간 차이가 있죠. 계약자하고 주주라는 위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예를 들어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투자 재산, 투자 신탁하고 투자 회사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펀드 명칭에 따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영 마라톤 주식 투자 신탁이라는 펀드가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투자 회사라는 펀드가 진짜로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펀드의 이름 중에 투자 신탁으로 끝나는 것은 신탁형 펀드고요. 투자 회사로 끝나는 것은 회사형 펀드예요. 그래서 의미를 잘 모르면 그냥 그 펀드 명칭의 끝자리가 투자 신탁으로 끝나면은 투자 신탁형 펀드구나. 끝자리가 투자 회사로 펀드 명칭이 끝나면은 이건 투자 회사형 형태구나. 근데 어떻게 다르냐? 투자 신탁은 삼자 구조로 돼 있는 거.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삼자 구조로 돼 있고 요것은 회사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 구체적인 차이는 뭐가 있냐면은 투자 신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만약에 뭐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치자고요. 부동산에 투자했다면은 부동산의 그 명의가 누구 명의가 되냐면은 신탁업자 명의가 돼. 신탁업자. 삼자 관계 중에서 삼자 구조에서 신탁업자 명의로 그 투자 자산을 산다고요. 근데 투자 회사에서는 그 명의, 만약에 투자 회사인 펀드에서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샀다. 그럼 명의가 투자 회사 명의야. 투자 회사 명의. 그래서 법률 행위의 주체가 여기서는 투자 회사인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주체가 되는데 투자 신탁에서는 신탁업자가 주체가 되는데 투자 회사에는 그 집합투자기구 자체가 펀드 자체가 주체가 된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조금 기억해 두시고 종종 그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를 구별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유한회사라는 것이 있는데 뭐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의미만 한번 알아보자고요. 유한회사니까 책임을 유한 책임지는 거예요. 유한 책임.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펀드를 만들었는데 뭐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 2, 3번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투자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만약에 부도났어. 예를 들자면은 부도나면은 부도에 관련된 채권자도 있겠죠. 채권자. 예를 들어서 부도나가지고 갚아야 할 돈이 총 돈이 3,000만 원인데 자본금이 3,000만 원인데 갚아야 될 돈이 6,000만 원이야. 예를 들자면은 그럼 3,0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여기 투자한 사람들 1, 2, 3번한테 너 3,000만 원은 됐고 3,000만 남은 3,000만 원 또 더 내놔라. 이거 해봤자 이 사람들한테는 그 나머지 3,0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없어. 왜냐하면 유한 책임만 지니까. 유한 책임. 책임이 한계가 있어. 자기가 투자한 거 1,000만 원 각각 1,000만 원씩 3,000만 원까지만 한도가 있다. 이걸 뭐 유한 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한 투자 회사는 유한 책임만 져. 예를 들어서 이 유한 투자 유한 회사를 만들어서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만약에 적자가 자본 잠식하고 만약에 1억이 생겨도 1억을 다 갚을 필요가 없고 출자한 것까지만 갚을 책임이 있는 게 유한 회사란 말이에요. 반면에 합자 회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유한 책임 사원도 있는데 유한 책임지는 것도 있는데 플러스 무한 책임도 있어요. 무한 책임. 무한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출자한 거 외에 플러스 또 손해가 있으면 더 그거 추가로 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 형태의 회사가 합자 회사고요. 투자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가지고 공동 사업을 하는 거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동업. 친구 간에 동업하잖아요. 두 사람이 돈 투자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업하는 거. 이런 것을 투자조합이라고 조합 형태입니다. 그리고 투자 익명조합이라는 것은 익명 형태, 조합원이 익명 형태라는 거죠. 그런 것의 차이가 있다. 근데 그런 의미만 알아두시고 이런 것이 만약에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럼 이거 하지 마십시오. 투자 유한해서 합자해서 조합, 투자 익명조합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고 요거에 대해서만 좀 구체적으로 알아두시고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은 투자 유한, 합자, 조합, 익명조합의 의미, 이런 것이 이런 거다.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법상 그 펀드의 유형 5가지 투자 대상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느냐? 투자 대상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기구를 5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투자 대상에 따라서 이 구분 기준이 투자 대상이야. 투자 대상 기준이 투자 대상. 그 다음 투자 비율이 중요한 투자 비율은 50%는 초과해야 돼. 예를 들어서 투자 대상이 증권인 것은 증권 집합투자기구, 다른 말로 말하면 증권 펀드. 주요 투자 대상이 부동산인 것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투자 대상이 특별자산인 것은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투자 대상이 뭐 다 이것저것 다 짬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혼합 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그 다음에 단기금융집합기구는 단기 상품, 입출금이 금방금방 넣었다가 뺄 수 있는 거. 우리가 쉽게 이 말은 MMF라고 표현을 하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 근데 법적인 용어는 MMF의 법적인 용어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말 어렵죠? 사실 금융기관에서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고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시험 볼 때만 씁니다. 시험 볼 때만. 증권집합투자기구 이런 말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시험 볼 때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실제로 그 금융기관에서 어떤 펀드를 팔 때는 증권 펀드,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혼합자산 펀드, MMF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근데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표현하고 증권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집합투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기준은 투자 대상이라 했어요. 증권의 투자 비율은 50%를 초과해서 투자되는 펀드가 그러니까 증권 펀드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50% 초과해서 투자되는 펀드가 부동산 투자기구. 특별자산이란 말은 뭐냐면은 증권이나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그러니까 증권이나 부동산이 아닌 모든 자산. 이런 것을 특별하게 할 말이 없으니까 증권, 부동산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특별자산이라고 해서 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자산에 투자되는 거. 그런 것을 특별자산 펀드라고 하고요. 혼합자산 펀드는
투자 대상, 투자 비율 구분 없이 뭐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다 이것저것 짬뽕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 비율도 50 이것도 각각 50% 초과해야 되는데 그런 비율 제한도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게 혼합자산, 혼합 그 자산 펀드입니다. 그럼 단기금융 펀드는 MLF니까 뭐 단기에 투자할 수 있는 보통 뭐 일주일만 투자할 수도 있고 뭐 하루 투자할 수도 있고 뭐 한 달만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짧은 투자 투자 관련된 금융 투자 상품이 MLF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투자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투자 대상.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투자 대상이 뭔가 증권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이 증권이라고 했잖아요. 증권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증권도 있고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도 가능해요. 파생상품도 투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권의 대표적인 게 주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증권 펀드는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고 또 증권에는 주식만 있어요. 채권도 있잖아.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어. 그러면 주식과 관련된 파생 상품은 예를 들어서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이런 것들도 증권 펀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증권 집합 투자 기구의 투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주식, 2번 채권, 3번 주가지수 옵션, 4번 부동산. 그럼 부동산이 답이겠죠. 이제 이렇게 투자 대상을 묻는 것이 굉장히 문제로 잘 나오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는 뭐예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된 파생 상품에 투자되는 거.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권리. 예를 들어서 뭐 임차권이나 분양권, 뭐 지상권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에 투자되는 펀드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좀 드물긴 한데 어떤 이런 것도 그 부동산 펀드에 해당이 되고요. 특별자산 펀드라는 것은 증권이나 부동산이 아닌 자산에 투자되는 거. 예를 들어서 농산물 이게 증권입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농산물이 부동산인가요? 아니죠. 이런 것을 특별자산이라고 해요. 법에서는요. 그래서 농산물에 투자된다 그러면은 뭐 농산물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펀드 중에서도 그런 펀드는 특별 자산 집합 투자기구에 해당한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 그 자동차 아니 선박에 투자한다. 선박이 뭐예요? 증권 아니죠? 부동산도 아니잖아, 선박이. 이런 데 투자한다. 이런 것도 특별자산 펀드.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미술품이 증권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잖아. 이렇게 하여튼 증권이나 부동산이 아닌 자산에 투자되는 게 특별자산 펀드야. 그래서 시험에도 다음 중 특별자산의 투자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또 시험에 잘 내고 있고요. 다음 혼합자산 펀드는 뭐예요? 어떤 증권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고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음 비율 제한도 없어. 이 증권이나 부동산, 특별자산은 각각의 자산의 50% 초과해서 투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증권 펀드는 증권의 50% 초과되고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의 50% 이상 초과해서 투자되는 펀드고 특별자산의 50% 초과해서 투자되는 펀드가 특별자산 펀드야. 근데 혼합자산 펀드는 여기에 다 각각 다 투자할 수 있어. 증권에도 부동산에도 특별자산에도 비율 제한도 없어. 50% 여기 같은 경우는 50%라는 비율 제한이 있는데 혼합자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증권에 30, 부동산에 30, 특별자산에 40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증권에 80, 부동산 10, 특별자산 10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비율 제한도 없어요. 그런 점들이 좀 다르다. 그리고 특별자산 펀드는 혼합자산 펀드는 반드시 환매 금지형 펀드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단기 금융 집합 투자 기구는 MMF라 했죠. MMF는 굉장히 그 시험에 아주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NF의 투자 대상 어디다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 대상이 아마 어떤 시험에나 꼭 나올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잔존 만기 6개월 이내
CD, 양도성 예금 증서 말합니다. 그다음에 잔존 만기 5년 이내 국채. 이 5년 이내라니까 5년까지 되니까 굉장히 물론 투자 대상이 단기 금융 상품이거든요.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는 짧게 느꼈는데 5년 이내 그러면 상당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국채는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5년 이내도 이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그다음 잔존 만기 1년 이내 뭐 회사채, 뭐 지방채, 특수채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잔존 만기 1년 이내 금융권에서 발행한 금융권 발행 어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요거. 다른 것은 다 기간이 짧은데 국채는 5년 이내 잔존 만기가 5년 이내인 것도 가능하다는 점. 여기에 이게 사실 그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단기 금융 집합 투자 기회 투자 대상이 굉장히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어렵고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금융 집합 투자 기구는 어떤 증권 대여나 차입이 역시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투자 자산 잔존 만기가요. 잔존 만기가 가중 평균으로 봤을 때 90일 이내여야 돼. 90일 이내. 90일 이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F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길 매수, 이길 출금인데 개인의 경우에는 당일 매수, 당일 출금도 가능하게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기억해 두시고 펀드 그 구성 및 이해 부분에서는 이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가 어떤 거냐 그리고 형태에는 어떤 것이 있고 요건 4가지 있었죠. 4가지가 뭐냐 그런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집합투자 법적 형태 투자 신탁부터 6가지 있죠. 투자 임명조합까지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중에서 투자 신탁하고 투자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집합투자기구 분류와 관련해서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투자 대상에 따라 구분했다. 투자 대상에 따라서 그 투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투자 대상의 이름을 따서 펀드 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5가지 분류한 5가지 집합 투자 기구의 투자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구성 및 이해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